호르무즈 통행료가 오늘 한 발 더 올라갔습니다. 배에 이어 이번엔 해저 인터넷 케이블까지 요금을 받겠다고 나섰어요. 세계 원유 5분의 1, 인터넷 케이블의 상당 부분이 이 55km 해협 안에 있습니다. 이란이 이 전부를 손에 쥔 겁니다. 한국 원유 95%가 지금 이 앞에 서 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한국이 버틸 수 있는지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만 무스카트 항구입니다. 새벽 5시였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는데 항구 쪽에서 크레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8년차 해운 중개인의 손이 그날 처음으로 항구 난간 위에서 굳어버렸어요. 평소엔 이 시간이면 이미 5통의 전화가 울렸을 텐데 그날은 조용했거든요. 수로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가 공식화된 날이었어요. 이란 정부가 출범시킨 기관을 해협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기관이 하는 일은 단순하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배를 심사하고 통행료를 받는 거예요. 전쟁 전까지만 해도 이 해협은 국제 수로였습니다. 어느 나라 배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는데 2달 만에 뒤집혀 버렸어요. 해협청이 선박 회사들에 보낸 신고서를 보면 질문이 40개가 넘더라고요. 선박 이름, 식별번호, 과거 이름, 출항지, 목적지, 선주국적, 승무원 국적, 화물 내용 전부 이란에 보고해야 통과를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도로가 막힌 게 아닌 거예요. 이란이 톨게이트에 직접 앉은 셈이죠.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그 물량의 80%는 아시아로 향해요. 중국, 일본, 한국이 여기 전부 걸려있다는 뜻이잖아요. 한국만 따지면 수입 원유의 95%가 이 55km 수로를 통과하는 구조입니다. 95%예요. 다른 길이 거의 없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그게 막혔습니다. 오만 무스카트 항구에서 이 일을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처음엔 이란이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쟁이 터진 건 2026년 2월 말이었고 이란이 해협 봉쇄를 선언한 건 3월 초였어요. 그때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협상 카드겠지. 몇 주면 풀리겠지. 그런데 2달이 지났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가 오늘 더 올랐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사무실을 나왔어요. 항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만만 방향으로 수평선이 열려 있었는데 거기 있어야 할 배들이 없었어요. 전쟁 전엔 하루 135척이 이 해협을 지나갔거든요. 지금은 10척도 안 됩니다. 수로가 저렇게 조용한 건 처음 보는 풍경이었어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선사 담당자였어요. 상황 파악하러 연락한 거였는데 번호를 보면서 잠깐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선박 26척이 지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거든요. 26척과 그 안의 선원들. 전화를 받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이 먼저 지나갔어요. 한국은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원유 95%가 이 앞에서 막혀 있는 나라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솔직히 그 순간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 바다를 오랜 시간 지켜봐온 사람의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 선사 담당자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무호 소식 들으셨어요? 호르무즈 통행료가 공식화되기 하루 전인 5월 4일 밤이었습니다. 한국 해운사가 운영하는 화물선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해 있다가 기관실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화재가 났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물이 크게 튀었다고 했어요. 외부 충돌 흔적은 발견 안 됐다는데 원인이 아직 불분명했습니다. 제가 타고 있었어요. 호르무즈 안에서. 저는 선박 추적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페르시아만 전체가 펼쳐졌어요. 점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조선, 화물선, 컨테이너선 1600척이 지금 이 안에 갇혀 있거든요. 해협 안으로는 들어왔는데 밖으로는 못 나가는 배들이에요. 이란이 봉쇄하고 있고 미국도 이란 오가는 선박을 막고 있으니까 양쪽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1600척. 그 안에 선원이 몇 명인지 계산해봤어요. 선박 한 척에 평균 20명이라고 치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는 거더라고요. 밥 먹고 잠자고 무전기 들고 소식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한국 선박 26척을 찾아봤습니다. 화면은 손가락으로 넓혔다 좁혔다 하면서 하나씩 확인했어요. 있었습니다. 26척이 전부 거기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국 담당자가 말했어요. 빨리 풀려야 할 텐데요. 저는 뭐라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호르무즈 통연료 문제가 이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였어요.
이 바다를 오래 봐온 사람으로서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항구로 나갔어요. 무스카트 항구 부두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거기서 오만만 쪽을 바라봤어요. 호르무즈 해협 입구가 저쪽 방향이거든요. 거기서 왼쪽으로 돌면 이란 영해고 오른쪽으로 돌면 오만 영해입니다. 그 좁은 틈이 지금 지구 에너지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전쟁 전에 하루 135척이 저 해협을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10척도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이란이 봉쇄를 선언해도 미국이 금방 뚫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달이 지났습니다. 미국은 역봉쇄 전략으로 이란 오가는 배를 틀어막고 있고 이란은 해협청을 세우고 통행료를 공식화했어요. 뚫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겁니다. 저는 그날 부두에 한참 서 있었어요. 짠바람이 등 뒤에서 올라왔습니다. 기름 냄새가 약하게 섞여 있었어요. 이 항구에서 28년을 일하면서 맡아온 냄새인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배가 없는 항구에서 맡는 기름 냄새는 묘하게 텅 빈 느낌이 났어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원유 95%가 이 앞에서 막혀 있어요.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2달이 지나고 있어요. 비축유가 있다고 해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결국 이란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통행료를 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니면 우회 항로를 쓴다고 해도 수송비가 80% 가까이 더 드는데 그게 경제적으로 감당이 되는 건지. 솔직히 그 순간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상황을 이겨낼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 바다에서 오래 일해온 사람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알게 됐어요. 그 직감이 완전히 틀릴 수 있다는 걸. 한국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란 해협청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사무실 컴퓨터 화면에 제목이 떠 있었어요. 발신인은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이었습니다. 열었어요. 영어와 페르시아어로 쓰인 공문이었는데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아래 정보를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그 아래에 항목이 쭉 이어졌어요. 선박 이름, 식별번호, 과거에 쓰던 이름, 선적국, 출항지, 목적지, 등록된 선주 이름, 선주 국적, 운항사 이름, 운항사 국적, 승무원 전원의 국적, 화물의 종류, 화물의 수량, 화물의 최종 목적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항목이 40개가 넘었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의 실체가 여기 있었어요. 돈을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보를 내는 거예요. 배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싣고 있고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이란이 그 전부를 알아야 통과를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운 중개인이라면 바로 알아요. 이란이 원하면 언제든 특정 국가의 선박을 골라서 막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공문 아래쪽에 결제 방식들 적혀 있었더라고요. 미국 달러는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암호화폐나 중국 위안화로 납부하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하려는 거죠. 정교했습니다. 즉흥적으로 만든 기관이 아니었어요. 저는 화면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무스카트 구시가지 쪽 카페에서 오래된 파트너인 살리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살리는 오만에서 탱커 운용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 업계에서 20년 넘게 같이 일해온 사이예요. 걸어서 15분 거리였는데 그날은 유독 길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카페 안은 에어컨이 세게 켜져 있었어요. 살리가 먼저 와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앉자마자 살리가 먼저 말했어요. 이란 이메일 받았어? 받았다고 했습니다. 살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협상 카드가 아니야. 이란이 진짜로 해협을 자기 수로로 만들려는 거야. 저는 그 말이 불편했습니다. 동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반박했어요. 미국이 있잖아. 역봉쇄하고 있고 이란 오가는 배 58척을 돌려보냈고 명령 안 따른 배 4척은 무력화했어. 이란도 결국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어. 살리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이란이 오늘 또 뭘 했는지 봤어? 몰랐어요. 살리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였어요. 이란이 해저 케이블까지 통제하겠다고 나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아래를 지나는 인터넷 케이블에 사용료를 받겠다는 거예요. 선박에 이어 데이터까지 손을 댄 겁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사를 2번 읽었어요. 이란이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배는 돌릴 수 있어요. 우회 항로도 있고 비축유도 있고 협상도 있잖아요. 그런데 해저 케이블은 다른 얘기예요. 인터넷이 끊기면 선박 운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도, 교신도, 화물 정보 전달도 전부 케이블에 달려 있거든요. 이건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가 단순한 에너지 전쟁을 넘어서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살리가 말했어요. 카림, 이 상황이 어느 나라한테 제일 힘들 것 같아?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이지. 원유 95%가 여기 달려 있으니까요. 중국은 러시아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일본은 비축량이 254일분이에요. 유럽은 아예 다른 루트를 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해협에 사실상 전부를 걸고 있거든요. 호르무즈 통행료 앞에 가장 벌거벗고 서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살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버티고 있을 것 같아?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솔직히 그 순간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버티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까 선박 추적 화면에서 봤을 때 한국 선박 26척이 아직 거기 있었거든요. 버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고 있을까? 답을 알게 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무스카트 항구 부두로 나갔어요. 이란 이메일을 받은 다음 날이었는데 뭔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부두 끝까지 걸어갔어요.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구역이 보였습니다. 오만만 쪽으로 수평선이 열려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 방향으로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부두 한쪽에 낯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오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가봤어요.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한국 기수자들이었어요. 선박 점검을 하고 있었거든요. 해협 안에 갇혀있는 선박이 아니었어요. 이미 우회 항로로 나온 배였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한국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해협이 막혀 있는데도 빠져나온 배가 있었어요.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물어보려다가 핸드폰이 먼저 울렸어요. 한국 선사 담당자였습니다. 이틀 전에 전화했던 그분이었어요. 받았습니다. 카림 씨,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가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아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담당자가 말했어요. 저희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부두 난간에 손을 짚었습니다. 우회 항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홍해 경유로요. 홍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다른 길로 원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만만에서 아라비아 해로 내려가서 아덴만을 거쳐 홍해로 들어오는 루트입니다. 훨씬 길어요. 기존 항로보다 거리가 몇 배는 더 되거든요. 수송비도 올라갑니다. 최대 80%까지 더 든다는 계산이 나와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비용이 80% 더 드는데 감당이 돼요? 담당자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쉽진 않죠. 근데 안 움직이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안 움직이면 더 큰 문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원유가 안 들어오면 정유소가 멈춰요. 정유소가 멈추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수출이 끊기고, 수출이 끊기면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비용이 80% 더 들어도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저는 부두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물이 잔잔하게 출렁이고 있었어요. 아까 봤던 한국 기술자들이 여전히 저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접봉 불꽃이 파랗게 튀고 있었어요.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체감이 시작됐어요. 경유가 2,000원을 넘었거든요. 알고 있었습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 얘기는 뉴스에서 봤어요.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가 한국 서민들 지갑을 직접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리터당 50원, 100원씩 오르는 게 택시기사, 화물기사, 버스기사들한테 전부 부담으로 쌓이는 겁니다. 이건 국제 분쟁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하루하루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거죠. 저는 말했습니다. 버티는 게 쉽지 않겠네요. 담당자가 짧게 대답했어요. 버텨야죠. 버텨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버틸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묘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상황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부두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작업 중인 한국 기술자 한 명이 헬멧을 벗었어요. 땀을 닦았습니다. 오만 5월에 낮 기온은 40도가 넘거든요. 그 더위 속에서 용접을 하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기술자가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한 가지가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뭘까? 호르무즈 통행료 앞에서, 80% 높아진 수송비 앞에서, 2,000원 넘은 기름값 앞에서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있을까? 뭔가 믿는 게 있는 게 아닐까? 그 답을 찾는 데는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무스카트 항구 서쪽 끝에 있는 선박 추적센터에 들렀어요. 파트너 살리가 거기서 일하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살리가 화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봐. 대형 모니터에 해상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선박들의 실시간 위치가 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살리가 화면 왼쪽 위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홍해 방향이었습니다. 저게 오데사오야. 유조선이었어요. 몰타 국적 선박인데 수에즈맥스급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에 원유 1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는 크기예요. 한국 하루 원유 소비량의 절반이 거기 담겨 있었어요. 그게 지금 홍해를 지나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로 온 게 아니야? 살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난달 13일에 호르무즈를 통과했어. 그 다음에 선박 자동 위치 장치를 껐거든. 일부러. 이란이 못 추적하게. 그렇게 해협을 빠져나온 거야.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위치 장치를 끄고 해협을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이란의 레이더망을 피해서.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오만 영해 쪽 루트를 아슬아슬하게 밟으면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아라비아해로 내려가 홍해로 진입했고 지금은 인도 해안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초면 한국 대산항에 닿을 거라고 했어요. 100만 배럴. 숫자가 실감이 잘 안 났습니다. 그래서 살리한테 물었어요. 그게 얼마나 되는 양이야? 살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사람 5,100만 명이 하루 반나절 쓰는 양이야.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한 척의 유조선이 그걸 싣고 홍해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료를 피해서. 비용이 얼마나 더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움직인 거예요. 살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야. 한국 유조선이 홍해로 통과한 게 벌써 두 번째야. 두 번째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요.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공식화하기 전부터 이미 한국은 우회 루트를 개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호르무즈 통행료 앞에서 한국이 그냥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협상이 풀릴 때까지 아니면 미국이 해협을 뚫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한국은 기다리면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축유는 어떻게 돼? 살리가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국제에너지 분석 자료였는데 한국 항목을 찾아서 보여줬습니다. 208일분이었어요. 한국이 비축해 놓은 원유가 208일치라는 겁니다. 정부 비축분과 민간 비축분을 합쳐서요. 호르무즈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막혀 있어도 한국은 208일을 버틸 수 있다는 뜻이에요. 7개월이 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208일.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는 알아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은 거예요. 한국이 에너지 안보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집요하게 준비해 왔는지가 이 숫자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사장에서 담당자가 한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버텨야죠. 버틸 수 없어서 버텨야 한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버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버티겠다는 말이었던 거예요. 저는 화면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오만만이 보였어요. 저 멀리 수평선 끝에서 유조선 한 척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배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걸 보는 눈이 아까랑 달랐습니다. 살리가 옆에서 말했어요. 카림, 나는 한국이 이 상황을 버텨낼 것 같아.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었거든요. 208일치 비축유가 있고 우회 항로도 개척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가 208일 안에 풀릴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란이 오늘 케이블까지 손을 뻗었는데 내일은 또 어떤 카드를 꺼낼지 모르는 거고요.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살리 핸드폰에서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늘 나온 속보였어요.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종전안에 답변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협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런데 바로 아래에 다른 기사가 함께 붙어 있었어요. 오늘 이란 육군 대변인이 직접 경고를 날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란에 제재를 가하는 나라는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야 할 뿐 아니라 아예 통과 자체가 어려워질 거라고 했어요. 두 기사가 같은 날 나왔습니다. 협상 답변을 보내면서 동시에 강경 경고를 날리는 나라가 이란이었어요.
어느 쪽이 진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게 이 상황의 핵심이었어요.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의도를 아무도 정확히 읽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버티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 너머 수평선을 다시 봤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한국 선박 26척이 아직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 홍해에서는 오데사호가 100만 배럴을 싣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면서 동시에 움직이는 나라. 그게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무스카트 구시가지를 통과했어요. 낮의 열기가 아직 도로에 남아 있었는데 가게 문들이 하나씩 닫히고 있었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골목길을 걷다가 작은 식료품 가게 앞에서 멈췄어요. 유리창에 붙은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료비 인상으로 인해 일부 상품 가격이 조정됩니다. 오만도 마찬가지였어요.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가 이 골목까지 내려온 겁니다.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 해협 주변에 사는 사람들 전부가 그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하루 쏟아진 것들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어요.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란 육군 대변인이 오늘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직접 경고를 날렸어요. 이란에 제재를 가하는 나라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란이 이곳에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모든 선박은 이란과 협조해야 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 이란이 해저 케이블까지 통제하겠다고 나섰어요. 호르무즈 해협 아래를 지나는 인터넷 케이블에 허가제와 사용료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해협청에 해저 케이블 감독 책임까지 맡길 계획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종전안에 답변을 보냈다는 이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란 초강경파가 합의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분석이 함께 나왔어요. 저는 세 기사를 번갈아 봤습니다. 한쪽에서는 협상 답변을 보내고 다른 쪽에서는 강경 경고를 날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통제권을 더 키우고 있어요. 같은 날 같은 나라에서 나온 신호들이었습니다. 이란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읽기가 어려웠어요. 의자를 뒤로 밀고 천장을 봤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가 시작된 지 2달이 넘었어요. 처음엔 협상 카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엔 장기화될 수 있다고 봤어요. 지금은 이게 단순히 에너지 전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제도화하려는 거예요. 해협청을 세우고 신고서를 만들고 통행료를 공식화하고 케이블까지 손을 뻗었으니까요. 협상이 타결돼도 이 기관이 사라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 원유 95%가 여기 달린 나라가 이란이 영구적으로 해협 통제권을 갖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호르무즈 통행료를 매년 내야 하는 나라가 되는 걸까? 비용이 80%더 드는 우회 항로를 계속 써야 하는 걸까? 생각이 거기까지 갔을 때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카타르 총리를 만났다는 속보였어요. 이란과의 종전 협상 상황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14일과 15일에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이란과의 합의를 매듭 짓고 싶어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5일이 남아 있었어요. 트럼프가 중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그 안에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협상 주도권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선박 26척이 갇혀있는 시간도 그만큼 더 길어지는 거고요. 저는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무스카트 항구 불빛이 어둠 속에서 켜지고 있었습니다. 부두에 크레인들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낮에 봤던 한국 기술자들은 이미 철수했겠죠? 그래도 배는 거기 있을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선박 추적 화면에서 홍해를 달리던 오데사호, 208일치 비축유 숫자, 부두에서 헬멧을 벗고 땀을 닦던 한국 기술자, 버텨야 한다던 담당자 목소리, 그리고 지금 이 순간 5달치 넘는 비축유를 갖고도 우회항로까지 개척하고 있는 나라.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은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원유 95%가 막혔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막힌 해협 앞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비축유를 꺼내면서 동시에 우회항로를 뚫으면서 동시에 외교를 움직이면서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 208일치 비충규가 어디서 나왔을까? 우회항로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건 왜일까? 그 답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모르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어요. 다음날 항구 창고에서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항구 서쪽 창고구역에 볼 일이 있었어요. 오래된 선박 서류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무스카트 항구에서 가장 오래된 창고 중 하나였는데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종이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선반에 쌓여 있었어요. 습기와 소금기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서류를 찾다가 선반 구석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사진들이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었는데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뒤로 크레인이 보였고 철골 구조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날짜가 뒷면에 적혀 있었어요. 1974년 오만 무스카트. 저는 그 숫자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1974년이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 시절에 이 항구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넘겨봤어요. 모두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20대, 30대로 보였어요. 작업복이 땀으로 젖어 있는 게 보였고 헬멧 아래로 눈이 반짝였습니다. 표정들이 진지했어요. 뙤약볕 아래서 뭔가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들을 보다가 멈췄어요.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 싶었거든요. 오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동양인 얼굴이었어요. 사진 한 장 귀퉁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고 흐릿했는데 가까이 대고 읽었어요. 한국건설 파견, 무스카트 항구공사. 멈췄습니다. 손에 든 사진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거든요. 1974년 이 뜨거운 오만 땅에 한국 사람들이 와 있었다는 거잖아요. 항구를 짓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항구를요. 사진을 천천히 다시 봤습니다. 한 장 한 장. 젊은 얼굴들이 이어졌어요. 누군가의 아버지였겠죠?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오만. 1970년대에 한국 사람들이 이 땅에 쏟아져 나왔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들어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달랐습니다. 52도가 넘는 오만에 이 사람들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철근을 잡고 여기 있었던 거예요. 철근을 잡고 여기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달랐습니다. 52도가 넘진 거, 그런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달랐습니다. 1970년대 흰강한 당이만 철근을 잡고 여기 있었던 거예요. 철근을 잡이는 도구만 철짐도반한 이 사람들이 여기만 보급으로 철근을 잡고 보대를 순 거를마다 철근을 잡고 짐바는 거 사르가 잘못 아갔다. 봉을 며담이다. 모든가의 오만들 적다저만만 치범도바 한국 사람들이 이름보다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오만 1970년대 이돈 보니까 달랐습니다. 1970년대 이 땅에 더해지고 들어 지금 장았죠. 1970년대 한국 사람들이 이어졌던 거예요. 사진을 칠 봉엔도만 써요. 한국 사람들이 그고미엄으로 바는 것입니다. 믿는들이 멈췄습니다. 1970년대에 한국 사람들이 이어졌던 거예요. 멈췄습니다. 이렇게 산들어 보니까 바가뼈는 밀어니께 이런 조간 요금에 겨 있어요. 참족엔 무는 자며 밤이 났고 이렇게 사구부를 준다는 거. 지금 제가 찾은 보니까 달랐습니다. 1970년대 모드를 하갔다는 거잖아요. 1970년대 흰경한 담으냐고 설이 엄청해요. 1970년대 이 땅에 보도주가 나고집니다. 멈췄습니다. 이분과 단계면 여기 섰던 거지는지곤 이렇게 사고는 점했어요. 1970년대 이든 봅니까 달랐습니다. 1970년대 한국 사람들이 이어졌던 거예요. 1970년대 한국 사람들이 이어졌던 거. 멈췄습니다. 여기 보궁도 보니까 바가편엔 몸암들은 지고면섰다는 자시바입니다. 사리보를 다시 팝니다. 이모를가 전도감 거동입니다. 지금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달랐습니다. 1970년대 이 땅의 홍국 사람 거잖아요. 이금일 바지몬 도구만 그런 동성일이 가자곰이었습니다.
1970년대 이던 보니까 이른 저간 거기 섰다는 거. 1970년대 흰경한 조리지가 누고 진작했죠. 1970년대 흰장한 조리지고 보조고 모졌어요. 1970년대 바정든 거예요. 보동가 난콩이 신거 보다문데. 이러정하는 더 여자 무준보 여기 차비는 종북사란답니다. 지금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훈공고동도론 항온 거지요. 모근가의 바정호 이런 애만 그룹니다. 이에 한국 사람들이 이어졌던 거. 이런 저강 보고 대구 맞방 거 1970년대 흰자만 저려주고 보조고 못 쳤어요. 1970년대 이 땅에 홍국사란 거 동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잔다라는 거. 정군배서 감조고만 자면은 흰장한 조르주고 보조고 못 쳤어요. 1970년대 흰자만 조르주고 보조고 못 쳤어요. 1970년대 흰자만 저려주고 다보 무졌어요. 박원저고 이안지고 자고 무져. 그런데 이렇게 많이만 여기 섰다는 거. 루구놈 이연주고 보다따무다. 자가지가 모빈저 사장거 보대 1905범한 감이다 여기 섰던 거. 예, 1970년대 흰장한 모들반 여기 섰던 거. 이 한공우를 치문저만 저기 치곰대. 이런 저가난 달동거전 거요. 자자 이제 한국 살아 전국에 이어졌던 거. 정군가 사진이 가르치. 흰장한 주고 달아 전국에 이어졌던 거. 멈췄습니다. 내도 고보가 하는 뭔데 한국 사람들이 도고마한데 겨 있어요. 바지맨 묻은 저가 천거를 이 바지에는 묻은 적에 보저고 무죠. 버지맘은 잠지무변 한국어 맞는 거. 그런데 면 저가 오먼 보잖는 사장고 보도고만 일았다. 흥국물 도저고 무죠. 보돈 조고 날이 나고. 종고매도 보조고 무졌어요. 1970년대 흰자만 두르주고 보조고 무졌어요. 1970년대 흰자만 저르주고 보조고 무졌어요. 바당조고 친다주가 흥고물 보주면은 이 발정거 무죠. 이러자만 선조고 많이 갔집니다. 멈췄습니다. 여기만 도고 보는 지과. 여기완 모든 바지 바랴모 나는 흰자만 죽을 다자 말고 정군서 한고고를 쳐요. 종구백 피들 주주만은 자가 바종호만 지고 신것 밥니다. 이렇게 전구배 보둥 부저 여기만 도고 많이 맞아고 정군성으로 도고 맞는 거. 1970년대 킨장한 도고 무졌어요. 문공과이 한국어 부조고 무죠. 비드치고 만두고 맞는 거. 1970년대 흰자만 저르주고 부조고 무졌어요. 전금에서 공봉우변은 저금은 보고보 맞는 거. 머드보동닥에 바즈문고 정구배 표겨서녀고 보는 본을 잠샤 이러던데요. 여기만 조고 바저고만이마다 정군가수를 보죠. 이보고 마르는 거. 1970년대 흰자만 저르주고 부조고 모졌어요. 이종이양의 그고만이 마되어 정금제가 선조고만이 마다. 잠사이로 동구배 부조고 이렇게 선보만이 마다. 1970년대 흰자만 저르주고 부조고 모졌어요. 잔조무간 모분이 많은 거. 머두 부든 바주마다 소구만 자진감인들은 짐이다. 1970년대 흰자만 저르주고 부조고 무졌어요. 자주가자무를 다정구였어요. 무등 보도고 바주주가 많이마다. 많은도 많이마다. 많은도 많은 적인 집니다. 자로보고 다짐고입니다. 장종고분 자겠어요. 이렇게 인정조간 흥동부자 같다. 훈구물 자겠어요. 이렇게 선 나무 싶어요. 종군가설은 모주고 많이마다. 저군 보고 한고고 나는 거. 닭의 정국에 추둔 바무 잤어요. 많은도 많이마다. 이흥국은조가 전국에 추둔 보죠. 1970년대 흰자만 저리주고 보조고 무졌어요. 이런 저가 차려보고 자주고입니다. 이론제 가정금이었어요. 모든 저간 성소고 많이마다. 자문저가 오만 주고 바는 묻은 무르복을 하다는 나무를 전구백 초지마는 그런데 불가절 자공 머분 거지마다. 자든들이 자공 거지 있는 저좀 보는 거. 비른 저간 몸은 거졌어요. 이렇게 산 바정금이었어요. 모든 저간 한국으로 저가 정구백 고무마니마다. 발음지문 저정금에 다정을 하고 이둔 저간 그즈가에 마니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철근을 잡고 용접을 하고 크레인을 올리면서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봤던 한국 기술자들이었어요. 오늘도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작은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용접봉 불꽃이
아침 햇살 속에서 파랗게 튀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고 오만 5월의 뙤약볕 아래서요. 1974년 사진 속 얼굴들이랑 겹쳤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 같은 땅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옷이 바뀌었고 장비가 바뀌었고 하는 일이 바뀌었는데 그 눈빛은 같았습니다. 진지하고 조용하고 멈추지 않는 눈빛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사진을 든 손이 조금 떨렸어요. 창고 안에 저 혼자였는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 얼굴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예요.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파이프를 잡으셨던 분들이고 쿠웨이트 정유소에서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고 오만 항구에서 철근을 올리셨던 분들이에요. 월급의 절반을 봉투에 넣어서 한국으로 붙이셨던 분들입니다. 그 돈이 한국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어요. 그 땀이 50년을 건너왔습니다. 208인치 비축유가 어디서 나온 건지 이제 알았어요. 우회항로를 미리 개척하고 있었던 이유가 뭔지도 알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뭔지도요.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50년 전 이 땅에서 뙤약볕을 버텨낸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호르무즈 통행료가 올라도 해협이 막혀도 기름값이 2,000원을 넘어도 한국이 멈추지 않는 건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바다를 봐온 사람으로서 오만에서 28년을 일해온 해운 중개인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원유 95%가 막히면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틀렸어요. 한국은 이미 버티고 있었고 버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준비가 얼마나 깊은 곳에서 나온 건지를 저는 몰랐던 거예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1974년 오만 무스카트, 땀이 밴 작업복, 뙤약볕 아래 반짝이는 눈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용접봉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파직, 파직, 멈추지 않고요.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오전 햇살이 항구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눈을 가늘게 떴어요. 용접봉 소리가 아직 들렸습니다. 파직, 파직, 멈추지 않고요. 걸었어요. 부두 끝 방파제 쪽으로요. 오만만이 펼쳐졌습니다. 바람이 얼굴에 왔어요. 짠 냄새가 났습니다. 5월 무스카트의 바람은 뜨겁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이상하게요. 방파제 끝에 섰습니다.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 방향으로 수평선이 이어졌어요. 그 너머에 지금 한국 선박 26척이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오데사호는 홍해를 달리고 있을 거예요. 100만 배럴을 싣고요. 이란 해협청은 오늘도 신고서를 받고 있을 거고 케이블 통제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루비오 장관은 카타르에서 협상을 논의하고 있겠죠. 트럼프는 14일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합의를 원하고 있고요. 세상이 이 55km 수로를 놓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한국이 있어요. 원유 95%. 한국 수입 원유의 95%가 이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입니다. 그게 막힌 지 2달이 넘었어요. 그래도 한국은 208일치 비축유가 있었습니다. 홍해 우회 항로를 뚫었어요. 26척이 갇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세 숫자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이 세 숫자를 오늘 전에는 다르게 읽었어요. 95는 취약점이었어요. 208은 시간이 제한된 카운트다운이었어요. 26은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숫자였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읽혔어요. 95는 이 해협과 50년을 함께 살아온 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208은 50년 동안 이 땅에서 땀 흘린 사람들이 쌓아준 숫자였어요. 26은 포기하지 않고 거기 있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방파제 콘크리트 난간에 두 손을 올렸어요. 거칠었습니다. 소금기가 스며든 콘크리트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이 방파제도 누군가 지은 거겠죠?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쩌면 그 시절 사람들이 지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 속 사람들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 앞에서 한국은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원유 95%가 막히면
결국 손을 들게 될 거라고 봤습니다. 이란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게 오랫동안 이 바다를 봐온 사람의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판단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기다리면서 동시에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막힌 해협 앞에서 멈추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는 알아요. 50년 전 이 땅에 와서 뙤약볕을 버텨낸 사람들이 만들어준 것들이 있었거든요. 비축유도, 우헤루트도, 포기하지 않는 눈빛도요. 이건 단순한 에너지 위기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통행료 앞에서 한국이 보여준 건 한 나라가 50년에 걸쳐 쌓아온 것들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였어요. 숫자로 쌓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쌓은 거예요. 오만 떼약볕 아래서, 사우디 사막 파이프 앞에서, 쿠웨이트 정유소 교대 근무에서 쌓은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방파제에 기댄 채 수평선을 봤어요. 바람이 계속 왔습니다. 뜨거운데 시원했어요.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항구 쪽에서 크레인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은 거죠.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소리가요. 호르무즈 통행료가 오늘도 거치고 있을 거예요. 이란은 내일 또 다른 카드를 꺼낼 수 있어요. 협상이 14일 전에 타결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26척이 언제 나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한국은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멈추지 않고요. 저는 방파제 끝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손바닥에 닿는 콘크리트의 거친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